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다우지수 만선 유지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개인 소득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소비 침체 지속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한국과 페루가 양국 간 FT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협정 발효 후 대형차와 컬러 TV는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산업 생산이 13개월째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째 하락했습니다. 7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비 15%, 전월 대비로는 1% 늘었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석 달 내 최대폭인 하루 만에 30포인트 1.7%나 올라서 정확히 1760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 고점이 결국에는 종가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돈 풀겠다 약속 역시 가장 큰 호재였는데다가 주말에 역시 나왔었던 국내 주요한 그런 호재였었죠. 부동산 대책도 건설, 그리고 금융, 그리고 철강 섹터 모두 다 매수세를 들어오게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이 은행의 대출 한도를 10조엔 정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우리 증시에는 도움이 됐는데요. 외국인들도 나흘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끝낸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60일 이동평균선에 이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는 내다볼 수 있게 되는 위치였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해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어제는 1760에 정확히 30포인트 올라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역시 7거래일 만에 겨우겨우 간신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덕분이었죠.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 1180원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 싶더니 결국 마감은 1190원대에서 끝이 났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을 그대로 외환시장에서는 드러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일본의 니케이가 5거래일 만에 드디어 9,000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갭으로 뛰어서 3%까지 초반에 상승폭을 보여주었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인 것인데요. 역시 일본 정부의 역시 추가적인 완화 정책에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증시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4월째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자, 간밤에 끝났던 뉴욕 증시 마감을 한번 볼까요? 네, 일본의 이 같은 엔고에 대한 대책도 나온 바가 있었지만 결국에 개인 소비, 소득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 마감 지수로만 보니까 전일의 16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140포인트 하락으로 하루 만에 되돌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서울경제신문 김희원 국제부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과 유럽 증시 다시금 하락 반전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가 19,973선에 마감하며 1만 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등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소비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엔화 강세 대책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하락세에 한몫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주 목요일에 1만 선을 내줬다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한 바 있었는데요. 어제 수치는 사실상 전 주말의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다시 반납한 수준입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 역시 하락 반전하면서 전 세계의 경기 둔화 우려감을 다시 높였습니다. 네. 자, S&P 500 이번 주에 1040선 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월가에서는 지켜보고 있는데 간밤에 다시 쑥 내려와서 1049포인트 정도에 아주 간신히 1040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소비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다시 어떤 급등분을 다 되돌린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난 주말에 증시 반등을 주도했던 것은 FRB, 즉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벤 버냉키 의장이 필요할 경우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발표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이것이 역시 한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돌아섰는데요. 어제 나온 미국 경제 지표는 지난달 소비 지출과 수독 관련 지표였는데요. 미국의 7월 소비 지출은 전달인 6월에 비해서 0.4%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웃돌았습니다. 또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줄어들면서 이 같은 소비 지출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보이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되레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숨은 지표는 저축일 텐데요. 방만히 운영을 해온 어떤 가게가 있다면 정상화를 시도할 때 소비를 당장 늘리기보다는 저축을 하고 빚을 줄이겠지요. 사실 미국의 저축률은 지난 2개월 동안에 6%대로 회복됐었습니다. 하지만 7월 저축은 5.9%로 전월에 비해서 0.3%포인트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는 소비가 개선됐지만 이 소비의 증가율 만큼 결국 개인 소득의 증가율이 따라주지 못했다는 때문인데요. 이 역시 경제 회복 지속의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소비가 늘었어도 결국엔 고용과 맞물리는 소득의 증가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소비의 지출이 더 자극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개인 소득 예상치만큼 늘지 못했고 또한 물가를 반영한 가처분 소득을 봤을 때 사실상 줄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엔고 대책 그리고 일본의 경기 부양책도 딱히 뉴욕 증시의 호재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역시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최대 이벤트라고 한다면 단연 일본의 경기 대응이었을 텐데요. 일본은 어제 간 나오토 총리가 하루 앞당겨서 부양책을 발표하고 또 미국에서 전일에 극구 귀국했던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내주로 예정돼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를 앞당기면서 네. 두 가지 경기 대응 방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열린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대려 상승하면서 대책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는데요. 예. 이 규모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행이 은행권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현재 공급하고 있는 대출 자금을 종전 20조 엔에서 30조 엔으로 늘리고 이렇게 늘린 10조 엔 분량의 대출 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리 역시 기준금리 수준인 0.1%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는 못 묻혔습니다. 이는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지난주에 이미 84엔대 초반으로 급등하면서 15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당시부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예상했지만 어제 나온 규모가 이해는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중앙은행이 엔을 매도해서 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통화 완화책이 도출되면 엔화 약세라는 사이드 효과가 나올 수는 있긴 한데요. 어제 발표된 수준은 기간이 연장됐을 뿐 시장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수준과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직접적인 환개입이 나왔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라는 것인데요. 지난 5월에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에도 스위스가 자국의 화폐 가치가 유로화 대비 역대 최고치를 치솟자 환시장에 직접 개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뭐 별다른 약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른의 대책이 이런 가운데 이른의 대책이 현실화되자 시장의 실망감이 더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네, 그래요. 일본도 이제 뭐 작년 말 이후에 세 번째로 지금 다시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앞서 두 번이 한두 달 정도 반짝 효과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효과도 역시 스위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래저래 일본 정부가 돈을 풀어도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다시금 되돌려놓기가 어렵겠다라고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른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은 세 번째인데요. 네. 2년 전에 있었던 금융위기 당시와는 달리 시장의 유동성은 사실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고, 즉 달러 약세 국면은 미국이 자국의 어떤 부양책을 종료한 뒤에 살펴보니까 경기 둔화 국면에 다시 빠져들고 있어서 지금 차라리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방치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한 데 따른 영향이 크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다른 주요국들도 사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이들은 홍역을 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에 사실 동조하고 있어서 일본 자체적인 어떤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이 경기 둔화 우려를 쉽게 없애기는 힘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나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부양 자금을 풀 수 있다는 멘트가 그쪽에서 나오면서 네.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3대 경제권이 모두 양적 완화로 사실 다시 2년 전 상태죠. 복귀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유가도 4거래일 만에 소폭이었지만 하락 반전하면서 무력한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네, 미국도 유럽도 자국 통화 약세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환시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기란 이래저래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설근지신문 국제부 김희원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급반등 하루 만에 다우 기준 다시 만선을 위협받는 상황, 그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소득 증가율이 예상치만큼 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탓인데요.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또 흘러갈는지 전망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증시 20일 이동평균선에도 바짝 다가설 만큼 1.7% 30포인트나 올라서 1760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 고점도 1760이었는데 1760에서 끝이 났지만 뉴욕을 보니까 또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많이 내렸어요. 네, 아무래도 어제 우리 증시가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영향으로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금요일 올랐던 걸 전부 다 토해내는 전부 다 다시 되돌림을 해놓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일 걸 좀 예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오른 거에 더해서 일요일 날 지금 우리 DTI 규제 완화 관련 정책 이슈가 포함이 되면서 그렇죠. 어제 30포인트 가까이 종가가 고점이 거의 나오면서 1760까지 올려놓고 끝났는데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올랐던 걸 그냥 다 되돌려놨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도 아마도 그 정도까지 좀 돌려놓지 않나. 어제 올랐던 상승분을 거의 좀 되돌림을 좀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투자 심리가 지금 오늘은 아무래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상승폭을 그대로 되돌린다면 1730포인트, 지금 1734포인트 정도의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정도는 지켜질 것이다. 이 정도는 일단 지지가 될 것이다 보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투자적으로 지금 심리선이 좀 무너지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선들은 지켜낼 걸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물론 1734포인트보다는 1차적으로 좀 1720포인트 지금 9월달 이제 증시가 시작이 될 텐데 네. 172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네.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하방 경직성만 약간 가지고 있을 뿐 위로 올라가는 장은 아닌 9월 시장도 연결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어제 그런데 1760 이렇게 올랐을 때도 말이죠. 이것이 이제 뉴욕장을 보기 전에도 벌써 이것이 이제 반짝 어떤 하루짜리 상승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분석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쪽의 의견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거래 대금 거래량을 봐라. 최근에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어제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4조 원이 되지 않는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예. 연중반 최저치까지 나왔는데 장이 30포인트까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최저가 나왔다. 이렇다면 적극적인 매매로 인해서 지금 장을 올렸다기보다는 그냥 미국의 상승분하고 우리 정책적인 DTI 규제 완화 이거에 대한 이슈 테마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냥 갭상승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네.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적극적인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좀 나타나지 않으면은 추가 상승을 가져가는 쪽보다는 올려놓고 다시 하방 경직이 약간 나타난다는 1차 지지선인 1720포인트 정도까지 네. 다시 내려오고 조금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좀 시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어제는 프로그램이 또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 한 100억 이상 일단 매수 우위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36910이 언제나 좀 두려워하는 그런 달에 이제 곧 접어들게 되죠. 내일이면 9월인데 9월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을 일단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7,000개 이상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프로그램 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베이시스 개선폭이 좀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베이시스가 컨텐커로 0.3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생각만큼 베이시스가 컨텐커로 조금 확대폭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더 올려놓을 수 있는 매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포지션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베이시스가 얼마큼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냐
아니면 매수입이 좀 부족하냐에 따라서 네. 시장의 반등 폭 정도는 프로그램 쪽에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9월달 시장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9월에 큰 폭의 어떤 상승, 1800으로 이렇게 쉽게 올라서는 그런 그런 한 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수의 하방은 확실히 아주 탄탄하게 확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720은 이제 빠져야 1720이다. 이런 인식이 오히려 깔려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빠진다라면은 오히려 저가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빠지면 지난주 보시면 지난주 일주일 내내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장에 뭐 누가 사보자고 생각할 수가 없는 시장에서 네네. 어제 하루에 30포인트 올리기 때문에 뭐 이익을 뭐 나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 분위기를 많이 다운시켜 놨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늘 이제 우리도 빠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지선까지 좀 지수가 좀 내려올 것 같고 미국도 만선을 지금 지지를 좀 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네. 오늘 시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시작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주식을 한번 사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지만 주식을 사는 시장에 있어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분명히 거래소 시장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IT나 자동차 쪽이 주도주를 좀 내놓고 나서 시장에 강력한 주도주는 지금 건설이나 조선 쪽에서 좀 나오고 있지만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어제 오르는 시장을 보셔도 지금 거래소 쪽은 뭐 1.7% 가까이 올랐지만 코스닥 시장은 1%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전에도 또 많이 내렸지만 올라온 폭도 크지 않고 거래 대금도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 시장을 기웃거리기보다는 그냥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시장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개인분들도 지금 코스닥 시장 쪽보다는 거래소 시장, 거래 대금이 확실히 증가가 되고 시장 투자 심리 자체가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네. 거래소 시장으로 좀 넘어오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위쪽으로도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도 그렇게 높게 잡으시면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우리 건설, 은행 그리고 뭐 철강까지 해서 DTI 규제 완화 3총사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제 사실은 이 DTI 규제 완화라는 부동산 대책의 어떤 효과하고 버냉키 효과하고 이게 이제 같이 교집합으로 얽히면서 30포인트나 오른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버냉키 효과는 일단은 뭐 사라졌다고 보고요. 한시적으로. 네. 그러면 이 어제 풀어줬던 부동산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어제 규제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 반응이 아직까지 뭐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영향이 부동산 쪽에서 투자 심리 회복에서는 아직까지 좀 약발이 좀 약할 것이다. 네. 예, 두 가지 의견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은행이나 건설이나 철강 쪽들이 1차적으로 올라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은 좀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서 이 효과가 조금 더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은행 쪽이나 철강 쪽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입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지금 심리 자체가 많이 다운이 돼 있고 네. 아직까지 개인들의 뭐 소비나 이런 소득 부분들이 증가분들이 뭐 많이 나타나지 않고 네. 아직까지 미분양 관련 그리고 지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미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물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건설 경기가 부동산 쪽이 완전히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빚을 더 내서 개인들이 좀 사기에는 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경제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요 증가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다. 부동산 관련 수요들은 네. 아직까지 크게 증가하기는 시장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은행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쪽으로 어제 올랐지만 아무래도 어제 오른 걸로 끝나지 않을까. 네, 조심하라는 뜻은 뭐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어제 올랐기 때문에 뭐 어제 종가에 파셨던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오늘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네. 나중에 뭐 다시 어느 타이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개파락하면 못 팔지 않습니까? 못 팔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겠지만 한번 다시 올라올 타이밍 지금 어차피 오늘 또 내려가면은 하방 경직이 있는 포인트 때까지 내려가는 거라서 오늘 또 개파락했는데 파시기 쪽보다는 다시 어제 종가 같은
지금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1700 많이 가봤자 1770포인트? 정말 많이 보면 1780포인트 정도까지는 보겠는데, 네. 예, 거기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어제 종가인 1760포인트가 넘어왔을 때 은행주들이 어제 종가가 좀 넘어가는 가격들이 나왔을 때는 예, 조금 매도를 좀 하고 가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매도를 하고 가셔야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은행하고 철강은 별로 안 좋고 건설주 자체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좀 탄탄하고 견주한 쪽이 조선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IT 자동차가 상반기 때 주도주를 좀 이끌어오다가 주도권을 내놓고 난 뒤에는 건설하고 지금 조선 쪽에서 수급도 받쳐주고 네. 지속적인 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강한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은근히 올라오고 있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추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업종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건설업종 테마가 어제 뭐 좋은 호재를 붙이기도 했지만은 원래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어제 호재가 소멸이 되더라도 수급이 꼬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하반 경직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하반 경직이 조금 더 강하게 있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런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걸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살아있는 한 건설과 조선은 지금까지 견주했듯이 조금은 더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행하고 철강은 사실 어제 종가에서 팔았으면 가장 좋았었는데 라는 의견도 보여주셨었고요. 자, 지난주에는 삼성 테크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타깝게도 글쎄요, IT주들의 힘이 참 없어요. 예, 뭐 지난주 일주일 내내 장이 빠졌기 때문에 네. 종목이 뭐 올라왔던 종목들은 거의 아마 없으실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뭐 지지난주까지 뭐 S&P 중공업 이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테크윈으로 제가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방산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뭐 추천이 좀 자주 나오고 풍산 같은 종목도 추천이 나오지만 네.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가격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 부분들이 아직 뭐 훼손이 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장이 왔던 거에 대해서 종목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시장을 좀 따라갔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종목을 교체를 하지 않고 네. 제가 수급도 받쳐주는 종목이라서 이번 주도 테크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난주보다 아무래도 목표 이제 매수 가격 자체는 조금 낮춰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손절가는 10만 8천 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뭐 10만 8천 원까지 손절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어제 종가가 11만 2,500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갭 하락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11만 1,000원 이하권에서 지금 뭐 한 11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은데 11만 원, 한 1,000원 이하가 나오시면 좀 매수를 해보시고 제가 지난주보다도 목표가도 좀 낮춰 잡습니다. 지금 지지난주에 고점을 찍었던 장중 고점을 찍었던 11만 8천 원 정도 예. 1차 목표가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고 61선이 매물러 있는 10만 8천 원권이 깨지면은 손절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61선을 전혀 깨지 않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 이렇게 그러네요. 지금 네 번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박스권의 바닥은 확실하게 좀 다져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런 수급적인 호재도 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시장의 추가 상승이 좀 나왔을 경우에 네. 다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도 삼성 테크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 테크윈 일단 계속해서 뭐 지난번에 사셨던 분들은 그냥 홀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가격이 매수 가격에서는 좀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손절가나 이런 가격분들이 내려온 터치를 한 상황은 아니라서. 네, 하지만 목표가는 약간 하향수죠. 목표가는 일단 시장이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내려놓고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테크윈 목표가 수정해서요 11만 8천 원까지 보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 뉴스를 갖고 그 뉴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기대감으로 얘기하셨던 대림산업과 GS건설 어제 5%씩 초강세를 보였더라고 이제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종목은 이제 미리 좀 예상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규제 완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난주에 방송 드릴 때 아직 정책이 발표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미리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 드릴 때도 좀 며칠 지나서 조정 받을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왔고요. 조정 시에 매수가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되었고,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큰 폭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두 종목 모두 수익 중인데요. 오늘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부분이요. 그래서 이미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지금 모양이 좀 괜찮기 때문에, 다만 손절 라인을 조금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가격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종목마다 약간의 그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10일 이동평균선으로 손절 라인을 조금 상향시키고 그 추세를 한번 끝까지,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손절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림산업은 78,000원 1차 목표가가 코앞이고, 이제 GS건설은 1차 목표가인 85,000원 지금 도달하고 87,000원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홀딩하되 10일 이동평균선 깨지 않는다면이라고 손절가에 대한 약간의 상향 조정을 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뉴스도 그 정부 규제 완화와 연결된, 건설주와 연결된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완화를 발표를 했죠. 그에 따른 수혜주로 우선 건설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건설주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다른 수혜주로 지금 은행 섹터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증권가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저께 KB금융 같은 경우 4~5%대의 큰 상승을 보였고요. 기타 다른 은행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다들 전일 미국 시장 확인하셨겠지만 약간 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그 수혜가 정말 직접적으로 크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거든요. 어제부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인지 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지켜보니까 역시 큰 추세 전환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KB금융과 외환은행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규제 완화에 따라서 대출이 이제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담보대출 비율이 가장 큰 기관이 이제 KB금융이란 이유에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지금 시초가를 보니까 그 전일 큰 갭 상승폭을 다 메꿔버렸네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되겠고요. 어저께도 매수가를 정해드릴 때 이 KB금융이 얼마로 시작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우선 시초가가 49,000원 이상일 때는 49,000원 이상일 때는 그냥 시초가로 매수해서 강하게 같이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초가가 49,000원 이하로 갭을 다 메꾸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근데 5일선, 11선 이동평균선 위에 딱 걸쳐서 지금 시작할 것 같은데요. 시초가 매수는 가능하시겠는데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비중을 좀 낮추셔서 크게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고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실 분들 굉장히 우량한 기업은 맞으니까요. KB금융 같은 경우. 그래서 좀 길게 보실 분 같은 경우 가격적으로 괜찮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 시가부터 손절 라인을 제가 46,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시가부터 그 이하 손절 라인 깨지 않는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중기적으로 괜찮겠다 싶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부동산 리스크 완화에 따른 대출 성장률 개선에 따른 은행주 반등 모멘텀도 있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3,000명을 구조조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루머로 좀 밝혀졌고요. 그냥 자진적인 희망 퇴진을 좀 준비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모멘텀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는 46,000원 정도. 네, 우선 단기는 48,000원 말씀드렸는데 너무 짧은 것 같고요. 네. 네, 좀 중기적으로 KB금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51,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52,500원 정도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외환은행이 되겠습니다. 네. 외환은행 같은 경우 어저께 다른 은행주들 다 올랐는데 오히려 떨어졌죠. 네, 그 전에 미리 좀 M&A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고요. 예.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좀 덜 빠지고 다른 은행주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외환은행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데요. 네. 역시 외환은행은 시초가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손절은 1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3,500원, 그리고 2차는 14,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외환은행은 전 고점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KB금융보다 먼저 선조정을 받은 외환은행이 조금 더 견주하지 않겠느냐. KB금융에 대해서는 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긴 어떤 추세를 전환시킬 만큼의 모멘텀으로 보진 않으신다 얘기하셨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31일 화요일 우리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버냉키 효과가 하루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거의 그 상승폭을 다 하루 만에 반납한 꼴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장도 30포인트 그대로 내주면서 출발할까요? 설마요.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744포인트, 5포인트가량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744.15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64포인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움직임을 보죠. 삼성전자도 당장 지금 77만 원이 깨졌고요. 포스코도 어제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해서 어제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오늘 일단 때문에 조정도 조금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2% 이상 이렇게 올라서요. 14만 원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조정을 받지만 14만 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가 오늘 아침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LG화학은 어제 오른 만큼 오늘 또 내리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도 많은 폭은 아니지만 약간의 소폭의 약보합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역시 어제 KB금융과 더불어서 많은 폭 올랐었던 3%대나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한 반 가까이는 일단 좀 내놓는 모습 46,000원은 깨졌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현대차 정도의 어떤 그런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자동차주들은 약간 견주한 움직임 쪽으로 방향을 치는 듯하네요. 한국전력은 1%가량 내려주고 있고요. KB금융 저희가 좀 전에 차트까지 한번 봤었는데 1.4% 내리면서 다시 5만 원이 깨졌습니다. 지주회사 LG는 역시 견주한 모습 86,00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LG전자도 역시 어제 한 2% 올랐었는데 오늘도 한 1% 반 정도 내립니다. 거의 다 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이닉스가 어제 유일하게 시총 한 20일 가운데서 약보합으로 끝났었는데 오늘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보니까 부정적인 리포트가 역시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견주했었죠. 기아차가 다른 자동차 완성업체에 비해서는 오늘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3만 원은 안 깨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1.5% 정도로 괜찮았는데 어제 상승폭 그대로 다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SK에너지가 어제 3% 이상 급등했었죠. 오늘 한 반 3분의 1가량을 일단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2% 이상 내리고 있고 어제 강했었던 은행주들 오늘 다 내리는 가운데 자동차의 주력은 좀 견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세계도 일단 소폭의 조정. 거의 한 시총 한 30일 가운데서 오늘 NHM만 2.6% 급등할 뿐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은 모두 다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물산도 지금 시총 한 30일 가운데서는 건설주가 삼성물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현대제철도 오늘 아침 1.4%, 삼성물산도 얕게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쨌거나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딱히 그렇게 출발 자체가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견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750원 시장하고 비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744포인트로 한 1% 정도 빠져있네요. 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의 눈을 빌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거의 한 1.6% 정도 빠졌는데 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우리 증시 괜찮은 출발인지요?
예, 그나마 뭐 예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반전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한 174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0.32%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를 보려면 외국인이 전일 4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116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동시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업종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전일 3.5%가량 오르며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던 증권 업종이 오늘 1.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이 밖에 철강금속, 금융, 기계, 전기가스, 은행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NHN, 대우 인터내셔널, 아모레 퍼시픽을 제외한 일부 종목들만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 현대해상,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금융과 반도체 업종들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 그리고 철강, 그리고 건설, 어제 많이 올랐었던 부동산 대책 관련 삼총사가 모두 다 내리는 가운데 어제는 이맘때쯤 IT 자동차도 꽤 괜찮다 해서 시장의 질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이 삼총사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쪽도 딱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전 종목이 모두 다 그 낙폭에 어떤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아침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지 않고 일단 조금 걱정이 다시금 되곤 합니다. 어제 다시 1800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키웠다면 다시금 지수 하단을 걱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은 여전히 견조하지요.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1720선에서 1800선의 어떤 박스권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하셨듯이 전일 좀 좋아 보였던 업종들이 오늘 급락세로 돌아서는 등 하루 만에 심리의 굴곡이 큰 상황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발표 기대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미국 연준리 의장이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적고 디플레이션에 맞설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증시의 반등에 단초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발언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완전히 씻어줄 만한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으로 일단 봅니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될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엔화 강세와 경기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가 금융 완화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여전한 점이라든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 둔화 우려를 한 번에 씻어줄 묘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극적인 시장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번 주 미국은 소비, 고용, 제조업 등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 경제 지표 발표에 따른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코스피 1720선에서 1800선의 박스권 대응 전략을 유지한 가운데 박스권의 하단부에 이제 근접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1720, 1800의 단기 박스권 전략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1740선대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어떤 식으로 펴면 좋을지 궁금한데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배당주가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본의 경기 부양책 또 추가적인 어떤 엔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고 현상이 여전하다라면은 엔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략을 어떤 식으로 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네. 다양한 대책들이 이제 거론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배당주도 이런 시점에서는 상대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경기 부양책 발표 기대감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탄력적인 상승이나 급락세를 보이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우려감이 덜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보다는 경기 방어적
수요에 강한 필수 소비재, 예를 들어서 음식료, 섬유복, 생활용품 업종 같은 업종들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카지노라든가 광고 등 서비스 업종도 역시 변동성 대비 기대행위 수익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국의 정책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제 발표할 경우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인프라스트럭처 재구축, 친환경 에너지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육성이나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2차전지, 바이오 같은 신수종 산업군에 대한 주요국들이 꾸준하게 투자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수종 산업군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도 현 시점에서는 좀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한 지금 다들 어떻게 보든 뭐 배당주 얘기까지 나오고 틈새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오늘 또 신수종 사업군 그리고 경기 방어주, 내수주 중에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출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과 외환시장의 출발을 한번 체크해보러 가죠. 삼성선물 리서치팀 배신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구에서 장중에 1,200원 터치가 나왔다면서요. 오늘 얼마에 원달러 환율이 출발하는지요? 예, 그 미국 지표 약화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미 달러와 엔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6원 상승한 1,198원에 개장하여 현재 1,190원대 후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사실은 1,800원대 정도에서 아주 조용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일본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10엔 정도 유동성 푸는 것이 역시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스권 하단이 쉽게는 또 뚫리지 않고 역시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여기가 많이 흔들리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도 거기에 따라 출렁이는 것 같아요. 환시 전망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비수기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의 수출 실적이 좀 주목이 됩니다.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기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글로벌 교역 규모 감소 여부와 IT 경기의 상승 흐름 여부가 그 수출 경기를 결정할 듯 보입니다. 이는 남은 하반기의 환율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전일 BOJ의 대책은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달러원 환율에도 지지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국 추가 완화책 기대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환율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FTX 유럽의 1,700억 원 규모의 그 수주 뉴스와 스왑 포인트의 상승세로 볼 때 국내 여건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M&A 관련 대기 수요들로 불안한 대외 여건과 함께 지지력을 제공하면서 금일 환율은 장중 증시와 달러인 동향에 주목하면서 1,200원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채권 시장은 어제 매도 재료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아주 소폭만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레벨 부담에도 역시 경기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 약간의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강세를 띠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우리 경기 선행지수하고 산업활동 동향이 아침에 보니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역시 영향을 주겠죠? 전일 미 국채금리 급락과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 영향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에서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6틱 상승한 112.20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전일은 FRB 의장의 더블 D 배제 발언과 한시적 DTI 규제 완화 등 그 채권 시장의 악재 연이은 출현에도 전 영역에서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일 채권 시장은 개장 전에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 영향과 그 국고 5년물 기준 4.0% 하향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5.5%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하락하고 경기 동행지수도 상승 속도가 축소됨에 따라서 경기 국면 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채권 시장에는 좀 우호적 재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국채 선물은 미 국채 시장 동향을 개장 초에는 좀 잘 반영하고 있지만 장중 흐름은 외인 매수 등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도 막판 강세로 5일선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재개되면서 투자 심리도 호전되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어제 정리 그리고 오늘 전망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로그램은 그나마 약간 개인들의 선물 매수세로 인해서 일단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주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나 1% 조금 못 되는 하락인 1740선대 중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약세인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다 이런 평가를 얻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장 한번 전략을 세워보고요. 또 이번 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지 조금 더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같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센터장님하고 얘기했었던 그 정도 지수대 1720선까지 출렁했다가 다시 왔네요. 네, 방송 용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와리가리가 심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시장 흐름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나 주식시장 위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8월 10일 날, 현지 시간으로 8월 10일 날 있었던, FOMC에 시장은 굉장히 삐졌습니다. 삐졌다는 표현이 뭔 말인가 하면은 결국, 버냉키 의장의 그 당시 제가 소극적 양적 완화 정책 재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소극적이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굴러다니는 돈 이상으로 더 돈 좀 찍어내서 공급해주지 하는 그런 요구가 이렇게 관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가를 비롯한 자산시장의 가격들이 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결국 또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잭슨 홀, 네. 연례적으로 열리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결국 버냉키 의장의 한마디에 또 시장은 또 환호했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주택 지표라든지 미국 GDP 성장률 같은 것이 여전히 어떤 더블딥의 우려를 갖다 자아낼 정도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또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 버냉키 의장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상 필요하다면은 비전통적인 통화 완화 정책,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다시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작심하고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연설 중에 이렇게 뉴욕 시장 또 흔들린다는 소식에 그냥 한마디 립서비스를 한 건지가 불투명한데요. 혹시 지금 다우지수 지금 제가 보내드린 차트가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 잭슨홀 회의에서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 돈 조금 더 풀 수도 있다 하는 소리에 전일 많이 올랐죠. 근데 결국 지금 최근 이틀간의 양봉을 보시면은 전날은 164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어제는 또 140포인트 넘게 또 빠졌습니다. 네. 지금 뉴욕 시황이 설명이 공하다 보니까 어제 나온 지표가 결국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하고 개인 소득이었는데, 소비 지출 0.4% 증가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는데 개인 소득이 0.2%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이것이 시장 전망치 0.3% 증가에 못 미쳐서 주가가 저렇게 급락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시기도 그렇고 에리나 잉크도 들으시기에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언제 그런 개인 소득 같은 0.1% 포인트의 시장이 저렇게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왔다 갔다 합니까? 네. 결국 전일 급등이 뭐랄까요? 진실성이 오버했다는 것이죠. 예. 시장도 이제 미안한 겁니다. 그죠? 버릇은 아주 잘못 들여졌거든요. 지금 힘은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게 그냥 컨닝해서 성적 잘 받는 것처럼 그냥 돈 찍어내 달라고만 때를 쓰다가 보니까 한 거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유로엔 환율도 한번 보여주신다면 외환시장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달러엔 환율, 어제 특히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기준금리는 0.1% 그대로 동결합니다만, 이제 결국, 작년에 두바이 사태 때 10조 공급, 그 다음에 해바뀌고 나서 그리스 재정위기가 나오면서 또 10조 엔 또 공급, 그러다가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10조 엔 정도 더 해서 기존에 20조 엔 공급하던 걸 30조 엔으로 10조 엔 더 풀어줄게. 그것도 3개월 만기가 한 6개월 만기로 이렇게 좀 넉넉하게 만기해서 풀어줄게 하는 10조 엔 정도 더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냥 다시 달러엔 환율은 또 밀렸다. 엔화가 오히려 강소로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니케이도 최근 들어서 막 급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또 일본에서도 요구한 바는 돈도 찍으라 이겁니다. 엔화를. 자, 이 돈이냐 하는 문제는 뭐 지금 이 전화로 드릴 말씀도 아니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 돈인데 거기에 지금 시장은 목숨 걸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유로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선을 꺼 놓았습니다만 저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이었고 저게 최근에 밀렸고 여기에 대해서 BOJ 어떤 앵고 대치 갖다가 기대하면서 조금 이렇게 달러의 매수 세력도 있었고 유로 달러도 또 반등을 보이고 했습니다만 결국 잭슨홀 회의에서 이른바 버냉키 효과가 하루짜리에 그치면서 시장은 다시 또 이렇게 우울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떼써서 올라오고 돈 찍어달라 해서 일단은 좀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보려 했었는데 모든 게 외환시장까지 봤을 때 하루짜리로 끝나거나 혹은 대책이 나오자마자도 벌써 반응이 미지근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높이뛰기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밑에 매트리스가 많이 깔린 거는 맞습니까? 그 매트릭스 참 좋은 표현이시네요. 지금 떨어졌을 때 밑에 이렇게 매트릭스는 그러면 두툼하게 깔려 있느냐? 그 좀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고요. 조금 제 말이 좀 빠를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옛날에 뭐 딜러 시절에도 하루 이틀 뷰가 빨라갖고 맨날 터지고 그랬는데 시장에서 이거 하루 이틀 빠르는 거는 이건 죽음입니다. 1시간 빨라도 이거는 뭐 돈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루 이틀이야 이거 1, 2주도 아니고 한두 달이 빠를 수가 있는 얘기인데 시장은 오늘 지금 햇빛은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태풍 올라오고 있거든요. 참 서울경제TV에 시청자 여러분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저 친구 너무 냉소적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도 저렇게까지 냉소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좀 그럴만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시장에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좀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뭐 절기상으로는 이미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이 늦더위 때문에 지금 아직도 서머랠리 분위기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코스피 한번 보여주시죠. 이동평균선이 그려진 차트가 아니고 그냥 일목균형표를 가져왔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오늘 아침 개장 직후의 모습입니다만 자, 지금 왜 어제 1760포인트, 30포인트나 불쩍 뛰고 했는데 나서는 김에 한 50포인트도 뛰지 싶었습니다만 1760포인트의 기술적인 한계가 딱 드러납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금 구름대의 지지력은 이렇게 보입니다만 지금 어제 막혔던 그 1760 근처에 보면은 빨간색의 전환선 그리고 검은색의 기준선이 1760 근처에서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미 후행 스팬은 보면은 이 가격대를 갖다가 하향 관통할 듯한 기세고 이미 관통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제 다시 하락장으로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는 어떤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금 이제 코스피의 하나의 기댈 언덕은 그나마 구름대가 두툼하게 아래쪽을 받치고 있고 구름대 상단이 그래도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는 이 모습인데 이 말은 해외 증시가 이렇게 많이 밀리더라도 당분간은 이 1700 좀 밀리면 다시 1760 쪽으로 올라오고 싶고 하면은 그런 어떤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최근에 우리 지난 한 3일 정도, 지난주 한 3일 정도 급락장에서 우리 개인들은 매수했고 어제 또 급등에 우리 개인들은 현물 선물할 것 없이 매도하면서 외국인들 매수세에 대해서 또 차익 실현을 갖다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금년 지금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로 분류되는 세력들의 그 플레이에 진짜 찬사를 보냅니다. 아주 갖고 놀아요. 정말 대단한 플레이를 보이고 계신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는 투자자 매매 동향은 죄다 순매도입니다. 단지 기관만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것도 보니까 투신권은 다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아마 사면서 이렇게
기관이 순매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돈 많은 연기금이 지금 어쨌거나 한국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갖다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흐름, 그래서 지금 위쪽도 아래쪽도 지금으로서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한계가 보여졌는데, 중요한 거는 1760이 열리기 전까지는 1800을 입에 올리기 어렵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구름대 상단이 지지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름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면은, 네. 그 다음에는 구름대 하단까지의 추가 하락 조정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800 얘기하려면 일단 1760부터 좀 확실히. 그거부터 너무 달라 이 얘기죠. 넘겨봐라. 그리고 1720선 깨지면 1700도 깨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전망까지 함께 봤는데요.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죠. 1749포인트, 10포인트 정도만 하락해서 그래도 뭐 50포인트 근처로 빠르게 좀 올라와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전에 이진우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기관만이 육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연기금 쪽에서도 소폭 조금은 매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의 매수 우위도 개인만 선물을 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베이시스도 지금 휘청휘청한 상황에서 비차액은 마이너스, 차익거래에서만 약간의 매수 우위 때문에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매수폭 갖고 아직까지 매수 우위로 오늘 프로그램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올라와서요. 지금 약보합 정도인데 일단 오늘 매매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주체라면은 팔고 있는 쪽 외국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1760 그러나 오늘 1740선대에서 50선 쪽으로 힘겹게 한번 올라가 보려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